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이 특집으로 준비한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저는 진행을 맡은 사람과사회연구소의 박성태 실장입니다. 네, 국토분단 80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흔들리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는 가장 긴장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특집 통일대담에서는 한반도 주변 현실을 정확하게 또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모색하는 방법을 다양한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방송 특집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오늘도 통일연구원의 김태원 박사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북한의 정확한 지금 모습을 알아보는 김태원의 북 리뷰. 여기서 북은 한자로 북한, 북이죠? 네, 맞습니다. 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북한의 군사, 경제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알아볼까 하는데요. 지금 경제난, 북한의 경제 상황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2024년 상반기에 시작됐었던 북한의 물가, 환율 급등이 지금 2025년까지 이제 지속되고 있다. 이제 이런 소식을 많이 접하고 계실 텐데 화폐 개혁 이후에 좀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4년 11월에 그 원달러 환율이 이제 2만 원대를 이제 돌파했다. 근데 이건 이제 거의 160% 이상 급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쌀, 옥수수 가격도 이제 거의 막 76%, 93% 이렇게 좀 계속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네. 원달러 환율이 2만 원이라고 하면 북한 네, 원인 네. 거죠? 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북한 원 2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단순 계산만 해봐도 이제 그 정도 상황이다라는 걸 예.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아무래도 뭐 시장 왜곡, 그다음에 뭐 원화 난발 이제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준비한 북리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북한의 U17 여자 축구 월드컵 2연패 우승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있는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이러한 소식도 우리가 이제 북한 내부의 그런 체제 선전 그리고 또 내부용 결속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의미까지 담아서 간략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사진 봤습니다. 네. 평양 시내 전광판에서 네. 평양 시민들이 북한의 그 U17 축구대 여자 축구 우승 요거를 막 보고 환호하는 모습.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나 북한이나 이렇게 축구에 열광하는 모습 예. 뭐 매한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 2025년 11월에 이제 피파 월드컵에서 이제 네덜란드를 3대 0으로 이제 꺾고서 2연패에 성공을 한 건데 이제 북한은 이제 재미있는 게 그 체육법에서 스포츠를 그런 사회주의 건설의 도구로 좀 명시를 하고 있어요. 아예 법에 명시가 되어 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사력 강화라든지 뭐 체제 우월성 선전 그리고 주민 사상 교양 약간 이런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환율 폭등이라든지 식량난 속에서 이렇게 국제 스포츠에서 우승을 했다라는 소식은 어떻겠어요?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 잘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선전하기 위한 좋은 거라고 해야 도구죠.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광판 앞에 모여있던 평양 시민들은 네. 조금 의도적으로 연출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의도적인 연출도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예. 이제 그런 소식 자체가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서 뭔가 내부 결속을 이제 좀 이렇게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예. 굉장히 좋은 이벤트였기 때문에 당국의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는 그런 좋은 소식이어서 결과만 봤을 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우리가 이런 의미를 좀 같이 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군요. 점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도 여자 네. 스포츠는 네.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 네. 같습니다. 두 번째 북리뷰는 북한의 IT 기술 이쪽을 가지고 오셨죠? 네, 저희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예. 북한에서 지금 청소년 세대,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의 열풍 중에 하나가 외국어 교육 얘기도 우리가 했었고 이제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IT 분야일 것 같은데 IT 인재 육성 본격화 그 대표적인 이제 소식으로 AI 번역 려명을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AI 번역이요? 네, 뭔가 이거 우리 사회 뉴스에서나 봄직한 약간 예.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 북한의 AI 번역 려명은요.
지금 정보화 성과 전람회에서 AI 기반 다국어 번역 시스템 이제 요게 이제 공개가 된 건데 한 30여 개 전문 분야 영어 문서를 번역하는 예.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2021년에 룡마의 업그레이드 버전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국가 차원에서 북한도 이렇게 좀 체계적인 IT 인재 육성의 전략으로 이런 것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AI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영어 회화 관련 앱 같은 거 보면 AI 네. 기술을 활용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정도 기술인지 네. 아니면 혹시 엔비디아의 칩을 활용한 그런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아직 기술 수준은 그렇죠. 어떻습니까? 뭐 주요 AI 프로그램으로 일단 북한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었던 그런 바둑 AI 은별 이제 세계 대회에서 사회 우승을 이제 기록할 그래요? 만큼 굉장히 발전돼 있는 상태고요. 뭐 다국어 번역 AI, 뭐 룡남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이제 다양한 지금 이번에 말씀드린 AI 번역이 바로 이 려명인 건데 예. 이렇게 차곡차곡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이전 세대에서 볼 수 없었던 이 김정은 시대에서 과학기술 그다음에 외국어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큰 차이점으로 우리가 큰 틀에서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북한의 해킹 기술만 알고 있었는데 AI 네. 기술도 지금 발전을 시키고 있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을 만나는 시간 김태원 박사의 북 리뷰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반도 평화의 길을 듣고 계십니다. 네,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은 북중러 결속을 강화하고 있고요.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적 고립 또 경제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또 과제이기도 한데요. 북한의 경제 실태와 변화 전망을 통일연구원의 선임 연구위원님과 함께합니다. 홍민 박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연구를 주로 하셨고 사실 뭐 우리나라 최고의 북한 전문가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보통 이럴 땐 겸손의 미덕을 보이시곤 하는데 워낙 자타가 공인하는. 어쨌든 연식으로는 굉장히 오래 연구는 해왔습니다. 예. 북한 연구실장을 또 오래 맡으셨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일 이렇게 모실 텐데 북한 경제에 관해서 오늘은 먼저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를 북한의 고난의 인구 시대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리고 배급 체계는 사실상 붕괴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북한의 군사 안보 이런 쪽으로는 뉴스가 많았는데 경제는 사실은 관심도 잘 없기도 하고 모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배급식으로 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뭐 배급 체계는 상당 부분 이제 형해화됐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졌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주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배급 시스템이 일부분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물론 이제 도시나 계층 간 약간 제한된 부분이 있는데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다. 그러나 이제 과거 우리가 생각하던 배급제가 전국적 커버를 한다라는 이제 개념이었다면은 지금은 아주 극소수의 중앙공장에 해당되는 노동자들 예. 또 특수한 어떤 평양의 일부 계층들에 한해서 공급되는 방식으로 배급제가 뭐 일종의 약간 근근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특정 계층,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배급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지방의 농민들이다. 그럼 이분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체계적인 배급에서는 소외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배급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농촌하고는 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원래 이제 이 배급제라는 건 노동자 중심이니까. 도시의 중심으로 이제 공장 기업소에서 이제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이제 배급되는 거고 농민들은 소위 이제 협동 농장이라고 하죠. 예. 협동 농장에서 현물 분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국가가 수매를 해가지고 주민 그 농장원들에게 일한 만큼을 분배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년에 한 250kg 정도를 분배받았다. 예. 그럼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잘 쪼개서 이제 써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죠. 그렇기 예. 때문에 통상 계절적 기근이 와요. 농촌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가을에 분배받은 걸 가지고 몇 달은 좀 여유롭게 쓰죠. 예. 근데 이제 봄 지나고 이제 여름 들어갈 때쯤 되면 거의 뭐 곡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든 자구적인 방식을 또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농촌 기근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고 도시 기근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예. 우리가 얘기하는 90년대의 경제난이라는 건 철저하게 이제 도시 기근 도시 기근. 형식이었고 한 2008년에 한번 이제 농촌 기근도 한번 나타난 적이 예. 있고
최근에는 도시기근과 농촌기근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상태예요. 약화됐다라는 거는 과거처럼 이제 그렇게 뭐랄까요, 굉장히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기근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다라고 했는데 나아진 건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서 농업협동조합이든 또는 도시노동자든 간에 정부의 배급량이 늘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들이 또 다른 경제활동을 해서 부수입 이걸 올린, 예를 들면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요. 다른데 이제 어떤 계획경제 안에 없는 곳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뭔가 수익을 올려서 경제활동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어느 쪽입니까? 뒤에 좀 얘기는 하겠지만 북한 경제 시스템 자체가 사실상 이제 시장 시스템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한 20년 전부터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됐어요. 예. 계획 경제하고 시장 경제가 뭐 공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조차도 사실상 무색해졌어요. 지금은 아예 시장 경제로 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계획이라는 건 굉장히 형식적인 형식으로 존재를 하고 예. 사실상은 국가가 운영하는 경제 운영 논리조차도 사실상 밑으로 들어가 보면은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다 진행이 되죠. 왜냐하면 경제라는 건 시장 어떤 신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는 계획 신호를 가지고 지령을 내려주는 거죠. 근데 그 지령 자체가 내리려면은 그만큼의 자재도 공급이 돼야 되고 식량도 공급이 돼야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공급할 만한 물자가 없고 자재가 없고 식량이 없으니까 사실상은 시장이 가격을 통해서 이제 신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공장 기업소 그나마 돌아가는 공장조차도 실제 계획에 의해서 자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수급을 해서 자신의 공장을 돌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일정 부분 국가에 헌납하고 나머지는 배분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시장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 제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네요. 또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생각들을 할 것도 같은데 저는 이제 장마당 체계나 이런 것들이 계획 경제의 단점을 좀 보완하는 정도로 있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미 계획 경제 체계는 다 무너졌다. 그래서 공장에서 뭐 옷감을 어느 정도 만들어라고 당해서 지령을 내리면 원자재를 줘야 되는데 못 주는 게 계속 반복되고 그러면 그 공장은 알아서 다른 데서 구해서 쓰고 정부도 우리가 눈 감아줄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고착화됐다는 말씀이시군요. 그게 이제 20, 30년 전부터 이미 태동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예. 그런 시스템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전에도 이미 계획경제라는 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획경제 자체가 뭐 어느 국가든 뭐 소련이었던 뭐 중국이었던 간에 본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 본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령경제라는 거는 뭐 소련에서는 고스플란이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이제 계획경제위원회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모든 계획을 다 짜요. 그러니까 예. 100개의 공장이 있다면 100개의 공장이 뭘 생산해야 되는지부터 결정을 해서 생산한 것들을 어느 공장에다 전달을 해줘야 되는지까지 하나의 계획으로 이제 시스템화되어 있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이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근데 실제 만약에 이제 줬는데 뭐 100개를 못을 만들려고 어느 공장에 지령을 내렸는데 이 공장이 100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공장에서 받아야 될 자재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80밖에 생산을 못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의 목표량을 못 채우게 되면 문책을 받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떤 방식의 대응 논리가 생기냐면 축장이라는 거래요. 축장이라는 건 뭐냐면 숨겨두는 거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재를 받으면은 만약을 대비해서 한 20을 항상 숨겨놔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 공장에 10,000개가 있는데 10,000개의 공장이 항상 20%씩 숨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고가 늘어나는 거네요. 계속 항상 누적되겠죠. 부족의 경제,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계획 경제가 임시방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계속 파동성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본원적인 문제가 있는데다가 북한 같이 이제 경제난을 겪으면서 근본적으로 자원 자체가 이제 제한되니까 더더욱 이제 고갈된 상태가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북한이 식량 부분에 있어서 중앙적 관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 2, 3년 동안 김정은 그 총비서가 지속적으로 중앙에서 전적으로 다 수매를 해서 식량만큼 국가가 관리하겠다. 예. 중앙에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기근을 일종의 발생시키는 이제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주민들은 전부 다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시장에서 구입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었고 있는데. 이미 그 유통망이 잘 구축돼 네. 있었는데 국가가 그거를 전부 다 수매를 해서 국가가 다 독점을 해버리니까 독점을 했을 때 분배를 잘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분배를 제대로 못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예. 되는 거죠. 시장에서라도 어떻게든 자구적으로 구했는데 그것조차도 국가가 이제 다 수매를 해버려서 정부가 수매해버리니까 시장에서 유통될 분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독과점적인 그 소위 이제 브로커들이 생기는 거예요. 일부 많이 사다 놓고서 이런 때를 대비해 가지고 더 비싼 값에 팔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쌀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들이 계속 그렇죠. 나타나고 그래서 일부 그게 한 작년 정도까지 아주 심하게 극심하게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수매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정부가 더 집요하게 좀 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은 약화되긴 했는데 전반적인 불안정성은 계속 또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전반적으로 그러면 시장의 경제를 시장 기능에 맡긴다라는 건 북한 당 지도부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가는 추세인가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2009년에 화폐 개혁 조치를 한번 취한 적이 예. 있어요. 네. 이렇게 시중에 이제 2003년에 종합시장이 이제 소위 이제 허용되면서 한 8, 9년 동안 굉장히 급속하게 이제 시장화가 이루어졌는데 시장화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국가가 관리 못하는 화폐 영역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예. 금융 영역도 생긴다는 거. 그래서 시중에 시장 형식으로 시장 자본 형식으로 깔려 있는 그 돈을 국가가 어쨌든 회수하려고 화폐 개혁 조치를 단행하면서 사실상 화폐를 몰수한 거죠. 사실상.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그 반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실제 시장에서는 현장 장터에서는 시위 소요까지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극심했어요. 이제 그 이후에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뭐 기동 타격대를 만들어서 그 도시의 어떤 소요를 진압하겠다고까지 이제 할 정도로 격심한 걸 한번 겪었는데 그때 2009년에 이 화폐 개혁을 사실상 주도했던 인물이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후계자가 되기 전에 예. 이미 거기에 관여를 했었다는 얘기가 예.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결국은 그 국가개혁위원장이었던 박남기를 갖다 총살시켜가지고 아예 무마를 시켰죠. 예. 그렇게 불만을 이제 그분에게 다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그때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은 거예요. 아, 시장 잘못 손댔다가는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구나. 이게 왜냐하면 시장 메커니즘이 없으면 주민 자체들이 생계가 어려운 그렇죠. 이미 시스템인데 국가가 함부로 손댔다가 큰일 난다는 걸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아 그렇다면은 시장을 좀 더 친화적으로 제도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생각해 보자라고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종합시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허용도 일정 부분 제도적으로 시스템화를 시키고 예. 또 시장에서의 수치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장세를 국가가 재정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예. 있도록 아예 제도적으로 더 보완을 한 거죠. 장마당 예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불법적이라고 이렇게 단속도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세금을 받아서 오히려 국가 재정을 좀 더 만드는 그렇게 활용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지방 재정의 상당량은 그 지방의 종합시장으로부터 그날 수취되는 장세, 그다음에 뭐 자전거라든가 짐을 보관하는 이 비용을 요금을 따로 내거든요. 근데 그게 예.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매일 그 시장관리소,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인민위원회에서 수출을 해서 상업과에서 수출을 해가지고 사실상 그 액수가 지방의 여러 뭐 토목공사라든가 공사라든가 주요한 어떤 사업들을 끌어가는 중요한 재정으로 확보가 되고 있었고 최근에 그게 이제 중앙까지 올라가서 중앙도 예. 상당 부분 재정 여력으로 그걸 활용하고 있죠. 활용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북한 경제에 대해서 쭉 정확한 실상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많이 모르고 어떻게 보면 오해했던 부분들도 네, 네.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의 경제 규모나 이런 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어떤지 박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호민 박사님께서 뭐 자세한 모든 말씀들을 다 해주셨는데 그냥 딱 장마당이 사실은 이제 시장 경제로 예.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일단 2023년 기준으로만 봐도 남북한의 경제 격차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GDP는 이제 한국이 2,401조, 뭐 북한은 40조 원 이렇게 되면 60배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리고 뭐 국민 소득을 봤을 때도 한 30배, 무역액은 거의 뭐 한 460배 격차를 보인다. 물론 이런 수치는 정확하게 이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 남북한 경제 격차는 그냥 60배를 넘어선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북한 전체의 네. GDP가 40조면 사실 우리나라 1년 국방비보다도 네.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수준? 네, 이렇게 봐야 그렇게 되겠군요.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통계 같은 경우는 북한이 숫자가 정확치 않을 수 있다라는데 맞습니다. 이제 여러 네. 전문가들이 여러 데이터를 보서 추정하는 걸로 네, 네. 보입니다. 근데 앞서 이제 홍민 박사님께서 북한은 사실상 이제 시장 경제가 그 안에 기반이다,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 경제 체제가 좀 더 효율성이 높다. 이게 그럼 실제 성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랄지. 글쎄 이제 약간 포괄적인 얘기라서 약간 좁혀서 이제 예. 그 사례를 보면은 북한이 시장에 이제 진화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얼마나 그 네트워킹, 소위 이제 그 시장 네트워크를 광범위하게 또 예. 깊이 심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 2, 30년 동안의 북한 시장 과정을 보면 너무 적나라하게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거 이제 북한에 가면은 북한의 그 소위 이제
이동 수단, 예. 이동이란 물리적 수단 자체가 국가가 다 관장을 했단 어.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철도, 절도. 도로도 굉장히 열악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뭔가 이동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게 물건이 이동하든 사람이 이동하든 이동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 돈이 많이 들죠. 그런데 이제 시장 메커니즘에 들어가면 어떤 방식 변화가 일어나냐면 중국으로부터 싸게 그 중국 버스를 들여와요. 예. 들여오는데 그 들여올 때 그냥 뭐 자신이 뭐 그 들여오고 싶다고 들여오는 게 아니죠. 국가와 결탁을 해야겠죠. 네. 버스는 이제 보따리에 싸서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게요. 국가와 결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이제 정경 유착 고리가 이제 많이 형성돼야지만 네, 시장 메커니즘이 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버스를 들여와요. 들여와가지고 그 버스를 시장 메커니즘 차원에서 운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사리원에서 해주, 뭐 평양까지 있는 그 기존의 선은 예.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던 그 운송 수단은 형편이 없었는데 어. 시장 메커니즘이 들어오는 순간에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죠. 예. 그건 물자가 공급이 빨라지고 정보도 빨라지고 사람도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지금은 택배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국경 연선에서 예를 들면 이제 중국 쪽이죠. 북중 접경에서 물자 대방에 의해 가지고 물자가 들어오면은 그게 바로 그 평성이라든가 이런 시장까지 들어오는데 반나절 하루 정도 내엔 다 들어와요. 어. 과거에 한 열흘 정도, 길게는 뭐 열흘 정도까지 잡고 짧게 뭐 4, 5일 정도까지는 잡아야 네, 되는데 최근에는 뭐 거의 하루 내는 반나절까지도 시간을 단축시켜요. 장마장에는 북한 주민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거 좀 빨리 가져오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빨리 갖다 주고 이미 그 체제가 정착이 됐다는 말씀이시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예. 예를 들면 그 연락을 하기 위한 통신 체계도 필요하고 또 실제 물동량을 옮기기 위한 운송 체계도 있어야 되고 예. 또 실제 이제 그것을 내다 파는 도소매까지 다 네트워킹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2, 30년 동안 굉장히 단단하게 구조화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건 북한한테 이 뭐 필수적인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삶의 기반이 됐다 또는 이제 경제 운영의 기반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발전된 형태로 간다면 중국처럼 공산당 일당 통제가 이루어지고 정부가 통제도 많이 가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시장에 맡겨놓은 많이 벌면 너 많이 가져가라 열심히 일해서 사실은 그런 게 또 모델이 돼야 다른 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돈을 보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나잖아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뭐 근데 이게 전적으로 소유권 자체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허용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교묘하게 이제 그 틈새를 노리는 여러 공간들이 생기죠. 예를 들면 북한의 부동산 붐, 아파트 붐이 한번 굉장히 오랜 동안 본 적이 있었어요. 한 예. 10년 가까이 부동산 붐이 일어가지고 부동산 값이 뭐 천정부지로 올랐던 적이 예. 있어요. 그래서 뭐 평양 시내 웬만한 그 변두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뭐 10만 불이 넘어가는 맞아요. 경우가 있었어요. 최근에는 그 값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 시장 메커니즘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입사증, 그러니까 소위 이제 아파트라는 건 소유 개념은 아니거든요, 예. 북한한테. 근데 소유 개념이 아닌데 그 입사증이라는 국가가 너 여기서 살아야 되라고 임시적으로 주는 하나의 이제 권리인데, 그게 이제 뭐 다른 나라 100년 같은 경우도 있는데 예. 뭐 20년, 30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국가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이동을 해야 된다든가 특수한 이제 상황이 되면 이제 입사증 해당 지역의 입사증을 이제 발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가는 기간이 임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있지는 않고. 않아요. 그래서 뭐 오래 살겠다 그러면 굉장히 오랜 동안 살 수도 살 수도 있는 있는. 이제 개념인데 이 입사증을 소위 이제 이 제도적으로는 소유가 안 되게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떻든 그 정경 거래를 유착이죠. 하겠군요. 거래를 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뭐 이 건설을 감독하거나 예. 건축을 담당한 사람들에게 뇌물을 먹이고 입사증을 사실상 주고받고 거래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또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건설업자, 그다음에 브로커, 그다음에 건설 자본, 예. 거기에 인력 시장까지 결합이 돼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한 이제 시장 메커니즘이 엄청난 만들어지는 회사들이 거죠. 다 예.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거를 국가가 어느 순간에 만약에 통제를 하거나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주민들의 주택 수요가 있고 예. 또 거기에 관련된 자본 수요가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수요가 있는데 그걸 통제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북한 전체 경제가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당국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부 통제가 확 된다 그래서 확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예. 정부 자체도 그게 굉장히 정치적 문제로 이걸 바라보는 부분도 있는 거죠. 물론 형식적으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막강한 권한은 어떻게 보면 행해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앞서 이제 화폐 개혁 때 그 사례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럴 수 없는 정도까지 지금 됐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자본을 가진 상업자본이죠. 상업자본을 가진 사람, 주로 이제 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상업자본, 돈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상업자본은 언제든지 내칠 수가, 정치적으로 내칠 수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상업자본 이상이에요. 거기에 이제 소위 생산자본, 공장을 운영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까지 들어가고 또 중국과 연계해서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까지 생기면서 자본의 형태가 상업자본 이상으로 생산자본까지 결부된 자본으로 육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칠래야 칠 수도 없게끔 성장이 된 거예요. 네. 과거와도 상당히 달라졌다고 봐야겠죠. 예. 그러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북한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면 23년과 그러니까 지난해 24년 북한의 실질 GDP가 3% 이상 올랐다. 이게 이제 한국은행의 추정치입니다. 북한에 대한. 그러면 앞서 말씀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은 시장 메커니즘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또 요인이 좀 더 주요한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약간 이제 기저효과 개념일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2021년부터 한 2023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이제 통제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국경 봉쇄라는 거는 뭐 국경 봉쇄가 기본이었고 거기엔 지역 봉쇄까지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못 한다는 결국 시장 유통이 물리적으로 막힌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는 굉장히 뭔가 물자에 대한 공급에 대한 기대는 많았는데 그게 예.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 한 3년 이상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저점을 칠 정도로 확 꼬꾸라졌었는데 예. 경제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풀리기 시작하니까 봉쇄가 풀리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 중국으로부터 제한적이지만 단계적으로 이제 물자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활동량이 많아지다 예.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등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기저효과의 효과는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뭐 시장과 정부가 잘 어떤 정책적으로 융합이 돼가지고 뭐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든가 네. 시장 메커니즘 자체가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하신 오랫동안 누적돼서 사실상의 시장 경제 국가다라고 하시면 효율이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나올 것도 같은데 이제 지난해 지지난해도 사실은 기저효과가 더 크다. 이거는 왜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무역이 많이 봉쇄된 제한적인 영향 이런 게 있는 건가 아니면 이 김정은 정부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중국과의 교육 자체가 지금 정상화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정도가 정상화 된 거예요. 정상화됐다는 건 뭐냐면 단계적으로 계속 풀긴 했는데 완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게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다음에 그조차도 이제 과거로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의 약간 과거 시스템보다는 좀 뭐랄까 약화된 어떤 시장 시스템이 좀 있었던 거죠. 교육 시스템이. 그래서 그걸 완전히 정상화하는 것이 일단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좀 문제가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량에 대한 식량에 대한 국가 독점 그러니까 중앙적 관리를 하겠다라고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이것이 아마 이제 정치적인 아마 성패를 좀 가늠할 그러니까 네. 정치적인 어떤 위기까지도 가닿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드라이브예요. 이게 실패하면 굉장히 큰 이제 반작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결국 최소한 장기전으로 그러니까 이 제재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장기적으로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 의존하는 그 시스템이 계속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국가가 어떻든 이 식량 문제만큼은 최대한 쥐고 있어야 그다음에 된다. 국영 상업망도 최대한 국가가 좀 쥐고 이걸 끝까지 가겠다라는 이제 목적이 강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그 시도 자체가 지금 한 1년 반, 2년 정도 됐는데 요 시기에 지금 굉장히 잠정적으로 시장을 억제하는 것과 그다음에 시장을 남대로 풀어주겠다는 요 두 개가 상당히 공존하면서 좀 충돌하고 있는 시점, 충돌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이제 어떻든 뭔가 효과라는 측면으로 나타나려면은 한 2, 3년 정도 더 추이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저도 책으로 보고 전에 들어서 아는 거지만 예를 들어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도 이제 상업 자본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걸 귀족들이 막다 보니 이게 사실은 충돌하는 지점이 나타난 게 프랑스 대혁명이다라고 하잖아요. 생각해 보면 북한도 물론 저 프랑스 대혁명 시기와는 너무 멀고 있지만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가고 말씀하신 대로 상업 자본이 커지고 생산 자본까지 흡수하고 있고 그러면 정부의 규제, 지금 정부의 규제는 식량 규제는 사실은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정부의 이런 의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충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북한 사회 자체를 약간 자본 형식으로 본다면은 네. 보통 이제 어떤 사회가 어떤 자본에 의해서 어떤 논리가 더 강하냐라고 이제 본다면 우리는 보통 이제 경제 자본이죠. 네.
정치 자본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네. 경제 자본이 상당히 중요하죠. 얼마나 경제 자본을 갖고 있느냐 여부가 정치 네. 자본을 상당 부분 예. 확보하는 데도 네. 중요하고. 근데 북한은 경제 자본이 정치 자본을 압도하기가 매우 힘든 구조예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나 정치 문화 여러 가지가 정치 자본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정치 자본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치 자본에 의해서 허용되는 수준까지 경제 자본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자본을 축적한 자본가라도 이것이 소위 정치 자본의 소위 결탁, 네. 예. 정치 자본의 어떤 허용의 선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이상을 넘어가기가 매우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절망적으로 항상 그 정치 자본의 압도당해서 네. 북한 체제 변화가 좀 뭐 없는 거냐? 이제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 30년 정도 넘는 기간에 지금 북한 시장화 과정들을 보면은 뭐 인구 사회학적 좀 변화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 사회 전체에 상당한 인식 변화들은 가져왔어요. 예. 시장이 내 일상에 있어서 더 이상 별도의 그냥 부수적 존재가 아니, 부수적 공간이 아니라 기본 공간이라는 기본 것이 공간이다. 이미 일상화됐어요. 그리고 국가에 의존하느냐, 지도자에 의존하느냐, 식량의 배급제에 의존하느냐 이렇게 본다면 전혀 주민들은 아니죠. 거기에 대한 의존성이 전혀 없어요. 그냥 시장을 통해서 나는 그냥 자구적으로 사용한다라는 네, 것이 네. 일반화된 인구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세대가 점차적으로 이 생산 가능 인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 변화가 점차적으로 본다면 북한 정치 문화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정치 자본이 갖는 힘은 아직까지는 세지만 향후에 주민들의 인식 변화, 그다음에 경제 자본이 더 성장한다면은 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뭐 통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예. 얼마 전에 천안문 막루에 시진핑 주석과 같이 오르기도 했고 네. 김정은 위원장이 약간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관계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엔 제재가 있긴 있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중국이 뭐 내 맘대로 할래라고도 할 수 있는 분위기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무역이나 중국 대중무역 또 러시아의 관계 무역 이런 게 더 커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확장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고 그리고 사실 이제 대북 제재의 그 메커니즘은 뭐 균열 정도가 아니라 상당 부분 형해화됐죠 이미. 그러니까 이제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위상이 계속 존재하는 한 사실 대북 제재 네. 결의안이 추가적으로 나오기도 힘들고 예. 그 현재 있는 결의안 자체가 집행력을 계속적으로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미 상당 부분 집행력이 약화됐어요. 예. 모니터링 시스템도 이미 없어졌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나 이제 몇 개 서방 국가들이 독자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게 얼마나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강제성을 갖고 집행될 수 있고 모니터링할 수 있느냐 사실상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들이 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도로 간다면은 대북 제재 메커니즘은 사실상은 이제 효력을 발휘하기 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거다. 그리고 물론 이제 북한이 뭐 영국이든 네, 네. 또는 뭐 호주 다른 나라랑 거래를 하겠다는 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사실 주요 비중이 큰 중국과 중국, 러시아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참석 얘기를 하셨지만 그 이후에 북중 정상회담 또 북중 외교 장관 회담 예.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좀 얘기 나오는 게 뭐 정치적인 외교적인 전략적 소통이란 얘기도 강조되지만 경제와 관련돼서 서로 노하우를 뭐 교환한다든가 예. 또 거기에 대한 실무적 협의를 한다는 얘기도 계속 반복적으로 경제상이 같이 갔었죠.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종의 현상 유지적인 북중 교역을 중국 정부가 그냥 이렇게 허용하는 수준이었다면은 이후에는 아마 북한이 소위 얘기하는 그 진영화의 구도가 더 확실해질수록 중국이 좀 더 많은 네. 과감한 일종의 교역, 또 과감한 경제적 협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 이게 미국이 중국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 또 한미가 어떻게 동북아에서 소위 이제 행동을 하느냐 예. 여러 가지를 봐가면서 중국이 아마 그 일종의 북중 간의 어떤 협력 수준을 더 높일 가능성은 훨씬 많아졌다고 봐야겠죠. 네.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무역이 또 러시아의 무역이 좀 더 커진다면 어느 정도 북한 경제가 활성화가 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회복력들이 좀 더 높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뭐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이제 협력 관계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강화된다면 앞서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당연히 그렇게 특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뭐 러시아와의 그러니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특히 북러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또 이제 그 전쟁도 워낙에 지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뭐 종식이 될지 이거에 따라 약간 상황은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예. 큰 틀에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회복력도 당연히 회복력도 빠질 어느 정도 것이다. 영향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저도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북한 경제가 회복력이 좀 커지고 이건 중국 러시아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면서 그러면 유엔 제재도 이제 약간 형해화돼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일 어려운데 제일 난감한 질문. 북한이 사실은 너희들 네. 도움 필요 없어. 우리가 알아서 살게. 중국이 도와준다고 그랬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차원에서 얘기될 게 아니고 예. 좀 약간 그 우리가 과감한 좀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과감한이라면 과감함이라는 거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현실은 계속 빠르게 변해 왔어요. 예. 근데 우리의 인식 사고 틀은 한 20-30년 전 수준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교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너무 관점이든 예. 아니면 그냥 단순히 북한을 바라보는 북한관이든 여러 가지가 한 20-30년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쓰는 수단인과 정책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연술들이 과거 수준에서의 예. 계속 머물러서 사고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간격을 사실 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네. 시도를 하게 되면은 그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또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요. 그렇죠. 공격을 당하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북이다 이런 얘기 듣게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사실 누구도 우리 국민들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소위 이제 남북 간 관계가 네. 급작스럽게 또는 급작스럽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상상하는 국민들 많지 않아요. 예. 그리고 북한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변화된 현실에 맞는 새로운 네. 새로운 북한 관뿐만 네. 아니라 새로운 전략 환경에 대응 대한 전략이 있어야 인식이 이제 된다.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어떤 방식이냐면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네.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간에 그 안보 그렇죠. 전략서를 네. 보세요. 예. 대북 정책이나 안보 전략이라고 내놓은 내용들을 보면은 딱 5가지 내에서 6가지 아이템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는 북핵 문제 해결, 남북 관계 개선, 한미 동맹 강화, 예. 강군 육성, 국제 협력. 이 5가지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5가지는 기자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뻔한 얘기인데. 뻔한 사실. 얘기인데 이 뻔한 얘기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네. 외교, 안보, 외교, 통일, 국방 예. 각 부처의 그냥 업무 아이템을 한두 개씩 모아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수단될 뿐이거든요. 예를 들면 북핵 문제, 북핵이라는 것이라든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거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인 거예요. 예. 우리가 얼마나 더 안전해져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취약성들을 줄이고 좀 더 안정적인 방식으로 갈지에 대한 큰 목표와 비전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그럼 남북 관계는 어떻게 조절해야 되지? 북핵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지? 한미 동맹 관계는 어떻게 예. 조절해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수단 되는 얘기들을 전부 다 목표로 세워놓고 하는데 정권 내내 북한이 대답 안 하면 그 정책은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한미 관계가 늘 상수였기 때문에 그거 실패 성공 얘기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객이 전도된 상태, 목표와 수단이 전도된 상태에서 목표는 없어요. 실제 대전략으로서의 목표는 없는 상태에서 계속 수단적 아이템을 가지고 얘기를 해오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인식 세계 내에서 조금만 뭔가 변동시키려고 하면 비핵화 문제는 수단인데 이거를 목표로 삼아 놓으니까 이 목표가 조금만 뭔가 변동만 생겨도 정치적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게 반복되고 있다. 그 말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우리가 어디 가서 강군이라는 걸 자랑할 것도 아니고 당연한 강군을 거잖아요. 하루는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고 북핵은 비핵화도 우리가 달성했다고 막 자랑할 것도 아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인 건데 그거를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정부 비판하러 나온 건 아니지만 어느 정부에 해당되지 예. 않 포괄적으로 정권이 얘기를 드리자면 교체되더라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END. 엔드 정책 또 그다음에 비핵화 3단계 뭐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엔드만 보세요.
교환, 서로 이제 교류하자는 예. 거죠. 교류하고 그다음에 관계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비핵화하자는 얘기. 자, 이 세 가지가 상대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네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세 개가 북한이 좋아하는 건가요? 음. 교류하기 쉽지 않다 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정상화? 너희들이 뭔데 날 정상화 시키냐 얘기를 하죠. 자, 비핵화?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상대가 있는 게임인데 상대가 싫어하는 말을 해요. 예. 그거 상대가 호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 같은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유엔 총회 연설에 나가서 북과 남 모두 서로 위협을 느낀다. 예. 우리 좀 더 안전해지고 싶다. 그게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우리 좀 안전해지고 싶다. 그 안전은 할 수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자. 구체적인 것. 자, 이거는 상대도 호응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상대도 위협을 느끼고 있고 상대도 뭐 안전이라면 나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관점을 바뀌게 되면 새로운 상식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상식적인 틀이 열릴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북한 경제 현실을 제대로 좀 듣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 그럼 북한은 이런 상황이고 그럼 북한은 이런 초이스를 하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여기까지 어느 정도의 그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길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홍민 박사님한테 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들을 게 더 많이 또 있었는데요. 북한 경제 너무 얘기 네, 재밌어서 네, 좀 유익했던 시간입니다. 내일 또 못다한 얘기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반도 평화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또 북한의 경제 문제 또 북한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 맞는 대응책을 내놔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홍민 박사님으로부터 북한 얘기 들었고요.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의 특집으로 준비한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지금부터는 탈북민이 전하는 북한 이슈, 북한의 이슈를 만나는 클로즈업 북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탈북민 유튜버 박유성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딱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건 저의 지론인데 청담동에서 오신 듯해요. 아, 청담동이요. 네, 모델 스튜디오가 포스도 좀 나는 것 환해졌어요. 같아요. 스튜디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네, 네. 지금 막 북에서 내려오진 않았는데, 네. 네, 네. 네, 북한에서 네. 온 이제 박유성이라고 합니다. 탈북은 네. 언제 하신 거예요? 저는 2008년에 나와서 2008 년에. 대한민국에 이제 2010년에 들어와서 아. 이제 생활을 하고 있고, 예, 예. 지금은 이제 북한 학과에서 이제 대학원 석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석사고 네, 개인 채널을 운영 중인데 네. 탈북민들이 또 개인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네. 많죠.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고 아, 그게 사실 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저는 그 유튜버나 네. 아니면 그쪽 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자유롭게 그동안에 너무 못했잖아요. 못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죠. 못했던 이야기를 여기에 와서 하고 싶어서 다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19년 가까이를 지금 북한 사회에 살다가 새로운 사회를 또 있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또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이 쌓아두셨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여기 오면 딱 이렇게 누구 잡고 할 만한 사람이 초반엔 없어요. 처음에.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친구도 없고 이제 네. 사회적인 기반이 없다 보니까 음. 보니까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전달하는 있고. 게 네. 사실 좀 편하고 좋죠. 예. 네. 오늘 가져오신 주제로 얘기를 네. 나눠볼까요? 어떤 주제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북한의 스포츠 문화생활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 앞서도 저희가 북한 스포츠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자, 북한 스포츠 어느 점에서 주로 좀? 일단은 북한의 이제 지도자들을 보면 김정일 시대 때는 이제 예술에 굉장히 김정일이 좀 맞아요. 많이 이제 집중을 네. 했었고 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스포츠에 또 스포츠. 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문화생활에 반타이적, 반자의적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 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세대별로 어떤 세대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스포츠를 여가 생활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누군가는 이제 문화 생활로 가야 되고 좀 그런 지도자의 취향의 영향이 굉장히 좀 절대적인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북한이 김정일 시대 때는 영화나 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서 또 북한 주민들이 어떤 영화를 보는 어떤
어떤 눈이 많이 올라가 있죠. 아. 네, 근데 이제 그 눈으로 이제 남쪽 스포츠. 드라마까지 이렇게 그렇게 섭렵하게 확장이 됐고, 아. 네, 지금은 이제 미디어보다는 이제 스포츠 쪽으로 또 많이 국가에서 장려를 하다 보니까 네. 또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스포츠에 이렇게 젖어드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를 강조하는 거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뭐 한류 드라마나 케이팝 이런 것들을 좀 억제하려는 의도도 들어갔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런 시선들을 조금은 이제 외부로 좀 돌리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또 스포츠 우리도 뭐 좋아하는 분도 많고요. 소화하십니까? 예, 북한의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뭔가요? 뭐니 해도 사실 축구가 북한 대중적으로 인기가 제일 많죠. 그렇죠. 남자애들은 이제 동그란 거 하나 던져놓으면 네. 한 2시간 동안 네, 자기들끼리 네. 잘 놀죠. 아니죠. 북한은 여성들도. 아, 여성들도. 네, 여사 축구가 북한이 굉장히 맞아요. 셉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U17 네. 대회에서 우승했죠. 그래서 이제 공을 하나 던져놓으면 여자 남자 한 번에 아. 같이. 아. 네, 그래서 거기서만 어떻게 보면 남녀 평등이 굉장히 잘 만들어지는. 그러면 같은 팀에서 막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녀가 서로 이제 각자 팀을 나눠서, 각자 팀을 나눠서.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진행도 하고요. 그래서 축구가 사실 뭐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네, 하고,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또 농구를 예. 많이들 장려를 했어요. 본인이 어. 또 좋아하니까. 본인이 많이 좋아하고. 네. 그렇죠. NBA 선수를 네, 네. 초청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북한에는 팬이었고. 네.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이제 어떤 뭐 영양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대중적인 이 키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서 배움이나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예. 농구를 많이 하면 키가 큰다. 이렇게 또 이제 국가에서 얘기를 많이 해서 농구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 북한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북한 당국도 농구하면 키 큽니다. 이거를 장렬합니까? 네. 그래서 많이 했습니다, 저는. 북한의 최고로 세계에서 제일 큰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리명훈. 리명훈. 선수. 네. 맞아요. 235cm에 그렇죠. 달하는 최고의 어떤 키를 자랑하는 농구 선수가 있어요. 네. 2m 지금은 35cm. 감독으로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NBA도 사실 뭐 아. 가나 마나 뭐 네, 간다 그렇죠. 뭐 안 간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북한 체제에서 그분이 이제 스포츠를 했으니까 네. 그런 데 진출 못했지만 그렇죠. 사실 다른 데서 이제 스포츠를 했으면 뭐 NBA 가고도 남을 충분히. 분이었죠. 예. 네, 그래서 북한의 농구를 하면 키가 큰다라는 예. 이분을 통해서 이분을 어느 정도 통해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됐는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확인이 안 돼서 우리 먹으면 키 크는 건 일단 확실하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 참조해서 시청자분 들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북한 당국이 농구하면 키 큰다 해서 농구도 장려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북이슈는 어떤 겁니까? 두 번째 북이슈는 이제 대한민국도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면 어떤 네. 날인지 알고 계시죠? 전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빨간 장미이란 게 있는데. 아, 빨간 장미 주는 날인가요? 빨간 장미와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어울리는데 그렇죠. 예.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 맞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날이죠. 근데 북한에도 문화의 날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날에는 사실 주민들이나 아니면 조직 생활을 북한 주민들은 다 조직 생활을 하니까 예. 조직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뭐 공장 기업소 단위로 뭐 체육 대회, 노래 자랑, 노래자랑. 축구 대회, 예. 뭐 농구 대회 이런 것들을 요 날에는 개최를 하고 또 국가적으로는 TV 영상을 통해서 그동안에 북한이 좀 아껴두었던 미디어들이 있어요. 예. 네, 잘 안 보여주는 것들, 사극이라든지. 사극. 네, 이런 것들을 그날에 좀 많이 이제 시청을 하게끔 그러면 틀어줘요. 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의 날이다 하면은 뭐 할인이나 뭐 무료 약간 이런 것들도 잘 찾아보면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북한은 그 정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 무료입니다. 다 기본적인 다 무료인데 다 무료죠.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를 네. 우리처럼 질이 높거나 서비스가 있는 게 그렇겠죠. 아니라 네, 네. 그냥 일반적인 네, 문화 시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요 날에 좀 많이 허용이 됩니다. 네. 북한 문화의 날이 아예 고정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매주 네, 수요일 뭐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습니다. 아, 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북한은 문화 공연도 많이 하고 그런 행사를 각 기업이나 학교에서도 장려한다는 말씀. 그렇죠. 네. 매달 월에 이제 토요일에 주로 개최를 합니다. 아, 그런데 어떨까요? 저희도 뭐 저도 회사 다닐 때 네, 보면 네. 회사에서 단체 시키는 관람. 문화 행사는 맞아요. 1년에 한 번씩 여기 대한민국 회사들은 워크숍 같은 거 가거든요. 등산 가야 되고 등산 가고 같이 체육대회 단체 같은 영화 거 하는데. 관람하고 그렇죠. 맞아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냥 나 혼자 놀아도 같이 하는 거 말자. 이 내가 있던 조직에서 그러니까 그렇지. 위에서 내려와서 하는 문화 행사는 no 이런 게 많거든요. 업무의 연장선이라 업무의 좀 이렇게 연장이다.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대한민국의 아니 이 한반도 DNA에는 네. 네.
하라고 하면 싫어하는 DNA가 있나 봐요. 아, 네. 북한 주민들도 싫어합니까? 같습니다. 네. 이날에 사실 북한 주민들이요. 낮 시간에는 이제 생활총화라고 해서 토요일 네, 날에 네. 서로가 이제 조직 생활의 그렇죠. 일환으로 뭘 해야 네. 됩니다. 아. 하고 나서 이 자리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 당국에서는 생활총화라고 하면 상대방이 뭐 호상 비판이라고 해서 서로를 네. 비판하거나 아. 나를 이제 비판하는 이런 일이 있다 네. 보니까 약간 앙금이 쌓여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잘 풀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날에 아.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이제 좀 풀고 음. 또 새로운 주를 시작하는 그런 걸로 기획을 했는데 사실 이게 잘 이루어지진 않죠. 사실 우리 입장 바꿔 생각하면 호상 비판 해놓고 그 다음에 그렇죠. 다시 같이 영화 뭐 관람하고 공연 네. 보면서 풀라 그러면 더 싫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힘쓸고 준 것 같아요. 그렇지. 너희들 이게 서로 계획이지. 비판해라고 해놓고는 맞아요. 이제 화해 이런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비판하는 것도 강제를 시키는 거고 화해도 강제성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갑자기 어렵습니다. 궁금해진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주 5일제,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나 일부 단체에서는 이제 주 4.5일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라고 그것도 좀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은 주 노동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주 6일이죠. 6일. 네, 네. 이제 토요일까지 출근을 합니다. 토요일은 뭐 오전 출근. 오전까지만 출근하고 요 오후 시간에 이제 생활총화나 네. 이제 조직 생활을 하고 아. 그리고 이제 문화가 있는 날에는 이제 문화 행사들을 진행을 하는데 음. 그래서 유일하게 쉬는 날이 이제 일요일. 일요일. 네, 예. 그래서 아직 요 노동법은 북한이 네. 변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런데 문화의 날이라고 하지만 제가 딱 네. 보니까 앞서 이게 맞아요. 박유성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강제로 문화 행사라면 싫어한다. 한반도 DNA상. 네. 토요일 오후에 퇴근해서 집에서 집에 각자- 가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장작해야죠, 아. 물 떠와야죠, 어머님 도와서 이제 불 지펴야죠. 그렇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스포츠 네.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요 아버지들이 어머니 눈치 많이 봅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한 30년 전에 우리도 네.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들도 토요일 오전까지 이제 근무하시고 끝나고 이제 결혼식도 가시고 네. 그 다음에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도 가야 되고 정말 그걸 어떻게 다 소화하셨는지. 근데 뭔가 좀 그때 그 플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하루에. 네. 제가 좀 그런 게 네. 저 이제 회사 생활 초기에 토요일 오전까지 일했습니다. 아, 네. 아, 너무 네 우리의 산업 여군이시죠, 진짜. 근데 지금의 네.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예. 네, 저 근데 기자 생활하면서는 네. 뭐 사실은 3, 워낙 4년 낮밥이 전에도 또 없으셨으니까. 네. 저 언론계 쪽에서는 네. 뭐 좀 이슈가 많을 때는 그냥 주 6일째 많이 네. 했었어요. 그렇죠. 네. 네. 여기는 일만 일하면 때문에. 일한 만큼 제가 받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주는 회사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노동법에는 돼 있으니까요. 네. 받아가야 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스포츠와 여가 생활 확산을 자꾸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북한이 아직까지 집단주의 체제다 보니까 네. 이 스포츠나 사람들의 어떤 모임을 통해서 결속을 시키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목적 중에 하나죠. 예.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이 더 건강한 또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또 스포츠를 굉장히 많이 장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런 행사들을 주도적으로 네. 좀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국가에서 주도한다. 네. 전 인상 깊은 게 북한 헌법에 아마 55조의 그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아, 하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런 북한 스포츠가 국가 통제의 그런 좀 정치적인 대표 도구다라고 예. 생각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싶네요. 예. 네. 그래서 꼭 이런 스포츠 행사를 할 때 우리처럼 뭐 화이팅 이렇게 하고 네. 시작하는 게 아니라 꼭 교시, 교시. 네, 말씀 이런 걸 인용을 하고 건강한 몸은 나라의 보배 네, 뭐 이런 얘기를 네. 하고 나서 어. 꼭 이렇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치적인 목적성이 목적이다. 짙은 행사 중에 하나죠. 어쨌든 주민들을 결속시킨다는 것도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뭐 당연하고 네. 원론적인 건데 또 네. 나쁜 의미로 생각한다면 통치를 좀 더 통제를 강하게 하고. 강하게 할 수 네. 있기 위한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퀴즈 준비해 오신 게 있으시죠?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축구에 대한 퀴즈인데요. 예. 축구 용어가 남북 간이 많이 다릅니다. 음. 네. 뭐 우리가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이것도 많이 달라요. 아, 축구 용어도요. 네. 그래서 북한은 주로 이제 외래어를 지양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우리가 축구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페널티킥이라고 네, 페널티킥. 있습니다. 네, 예. 박스 안에서 그렇죠. 상대편이 이제 반칙을 했을 때 골키퍼와 1대1로 1대1로 이제 찰 수 네, 있는 건데 네. 이거를 우리는 페널티킥이라고 하는데 예. 북한에서는 다른 용어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직관적인 거였는데 되게 딱 보고 되게 벌칙차기. 드라이하게 그래 무슨 발차기 이런 거였어. 페널티니까 페널티가 벌칙이잖아요. 맞습니다. 벌칙. 네, 벌칙. 맞아요.
이 페널티의 거리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11m. 그렇죠. 저 옛날에 외웠죠. 네. 시험 볼 때. 정답은 11m 벌차기입니다. 11m 벌차기. 벌차기. 아. 네, 11m에서 벌을 받아서 상대방한테 이제 페널티 그 벌차기 찬다. 벌이 딱 벌이 그 이제. 말씀하신 벌칙의 벌칙. 벌. 네. 11m 도량형은 미터를 쓰시는 미터를 그러게요. 쓰죠. 미터는 네. 그쵸. 미터는 세계 그대로. 공용이니까요. 그렇죠. 네, 미국 빼고 우리가 이제 다 네, 같이 쓰니까요. 네, 네. 네. 미국 싫어해서 미국 건 안 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야두로는 네. 안 하고 11m 네. 벌차기.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소감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오늘 북한에 대한 가벼운 이야기를 또 전달해 드리려고 네. 했는데 보시는 분들이 즐거웠으면 좋겠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새로운 주제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북한에서 네. 좀 더 우리가 한 발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탈북 유튜버 하시는 박유성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이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길에 대한 고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